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광개토 연구소의 대표이사인 변리사 강민수입니다. 아마 그, 여러 바이오 쪽의 신진 연구자들은 이 논문 체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허 체계는 논문 체계하고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이언스 또는 테크놀로지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유사한데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근본부터 다른데, 통상적으로 무엇이 근본부터 다른지를, 에 관련된 정보들은 통상적으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요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할까 싶습니다. 이 특허 세계에서 단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은 뭘 알아야 될까? 그리고 한 개 정도 더 알아야 된다면 뭘 알아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알아야 된다면 뭘 알아야 될까? 그 다음에 몰라도 되는 것,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특허 세계에서 단 한 개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단 하나만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 특허는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논문이 명예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특허는 철저하게 돈의 세계입니다. 이 특허 제도는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체계 중의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부의 이동과 부의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특허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로얄티라든지 라이센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특허 로얄티를 많은 사람들이 용어를 알고 있는데, 특허 로얄티를 이해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기술에 대한 세금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콜라를 하나 먹어도 거기서 부가세 10% 붙고, 그다음에 콜라를 판 사람들은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일정 정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특허에 대해서도 다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금의 체계가 바로 특허권 로얄티 체계입니다. 아마 조금 오른쪽에 기사를 하나 붙여놨는데, 예전에 사스인가 그때 길리어드사라는 게 있습니다. 길리어드사가 그 무슨 사스 치료제인가 백신인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타미플루를 만들었죠.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 타미플루가 뜨기 전까지는 기업 규모가 한 2천억짜리 정도 회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타미플루 하나라는 이 카드 하나를 들고 우리나라 돈으로 126조짜리 글로벌 제약사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타미플루의 특허권이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누구든지 저 타미플루 만들겠죠. 그럼 타미플루는 그냥 소화제 가격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126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삼성전자 시총이 요거 한 더블 정도 될 겁니다. 즉, 타미플루 두 개면은 대한민국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는 삼성전자 만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어, 얼마 전에 애플하고 퀄컴하고 특허 분쟁을 붙었는데, 애플이 퀄컴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퀄컴이 합의를 했는데, 특허 분쟁에 대한 합의 금액이 30억이 아니고 공이 4개가 더 붙어 있는 30조입니다. 예, 30조면은 아마 LG전자 시가총액이 아마 10조 금방일 겁니다. LG전자 3개가 특허 분쟁의 합의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이것처럼 이 특허는 근본적으로 돈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허는 인탱지블 에셋,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크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있는데, 유형자산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서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고요. 그리고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는 인탱지블 에셋인데, 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은 무형자산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는 대충 잡아서 시총이 한 2천억쯤 됩니다. 2천조쯤 되는데, 무형자산의 비중이 아마 99%가 넘을 겁니다. 애플이 쿠퍼티노에 있는 연구소 건물이 아주 나이스한데, 그거 짓는데 한 3조인가? 3조에서 5조밖에 안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형자산, 즉, 인탱지블 에셋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이 특허가 돈의 세계입니다. 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M&A라든지 거래라든지 소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바이오는 그 미국의 선택입니다. 국가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국가 R&D 펀드를 받으면 국가 R&D를 수행을 할 거고 국가에서 펀드를 받아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성과로 이제 특허를 내기도 하고 논문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특허에는 그 사사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이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미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2018년도 자료인데요.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미국의 국가 R&D 특허가 약 32,000개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한 2,700개밖에 없습니다. 즉, 대략 한 10배 이상인데요. 이걸 보면은 미국의 그 국가 단위에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선택은 바이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지구 위에서 가장 그 R&D라든지 R&D를 많이 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바이오를 그냥 미국의 미래라고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특히 바이오 쪽에서는 초대형 M&A와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를 한 다음에 M&A 자기 기업과 M&A를 한 그 기업을 인수를 한 다음에 그걸 묶어 가지고 다시 훨씬 더 큰 규모로 팔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특허는 기본적으로 큰 돈이 흐르는 이 세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바이오 쪽에서의 큰 그런 그 테크토닉스, 그러니까 이 큰 어떤 큰 판들이 움직여가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판에서 어떠한 랜드스케이프이 즉 지형도가 형성되고 있는가를 잘 안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특허 세계의 그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메시지는 만약에 하나 더 알아야 된다면은 이 특허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요거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논문은 자기의 논문이 옳음을 자기 논문을 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허는 그것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 특허는 근본적으로 주장이고요. 이 주장이 틀렸음을, 나의 주장이 틀렸음을 각 국가의 특허청 심사관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즉, 입증의 책임이 발명자나 즉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 심사관에게 있습니다. 즉, 특허청 심사관이 여러분들의 주장이 신규하다. 그 다음에 인벤티브 스텝, 진보성이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음을 특허청 심사관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주장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과 진보성과 산업성, 이용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실패하면은 여러분의 특허는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사관은 공무원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잘못된 심사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겠죠. 즉, 특허권이 발생을 했는데 이 특허가 사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 확률이 대한민국에서는 70%쯤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미국도 60%쯤 되고 일본도 65%쯤 됩니다. 즉, 이 특허는 원래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 안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특허들입니다. 이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이것도 특허 무효 소송이 발생했을 때야 겨우 이 특허는 무효다, 이 특허는 인밸리드하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하지만 특허 무효 소송이 발생하는 특허는 전체 특허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의 체계가, 이 논문의 체계가 완벽하게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좀 시크릿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허가 주장이라는 것들, 특허의 본질은 입증이 아니라 주장이라는 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뛰어난 변리사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면요, 논문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신청자는
원래 요 조그마한 것이 발명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적어도 A급 정도의 그 대리인들은 발명은 요만큼을 했지만은 이걸 이만큼 넓게 신청을 합니다. 즉 나의 권리도 내가 발명한 것도 나의 권리고 내가 발명한 것 주변에 있는 누구도 나의 권리라고 엄청나게 주장을 합니다. 즉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 주장을 하고요. 이게 스텝 1입니다. 그럼 특허청 심사관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주장된 권리 범위에서 아니다 깎는 것들이 특허청 심사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만큼 발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권리를 획득을 하는 것은 이만큼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논문의 세계와는 조금 다른 세계입니다. 예. 자, 만약에 특허가, 그러니까 특허의 세계는 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명예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so 내추럴한 것들입니다. 이 특허가 주장이기 때문에 자, 전략은 최대한 넓게, 최대한 다양하게,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몽땅 포함해서 청구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러면 특허청 심사관이 이거는 미래에 뭐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깎는 것들이 특허청 심사관의 역할이고, 특허청 심사관이 깎일 걸 대비해 가지고 좁게 청구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비즈니스 모델이 많은데 이거는 말또는 글로 표현할 수가 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천 특허가 없다라고 합니다. 원천 특허가 없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로 우리나라는 기술의 완성 단계에서 특허를 출원합니다. 시간적으로 늦죠. 특허는 주장이기 때문에 기술의 완성 단계에서 출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적 아이디어의 완성 단계에서 출원해야 됩니다. 즉 특허에서 추정하는 모든 내용을 실험으로 다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본질이 입증이 아니라 본질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논문처럼 특허를 냅니다. 즉 자기가 했던 그 조그만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갖고 특허를 냅니다. 그런데 특허는 보통 5년에서 7년, 10년 후에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내가 찾아놓은 이 조그만 발명 세계가 5년에서 10년 후에 세상이 그리 가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특허가 주장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강민수라는 사람이 이 이그젬플 하나로 최소한의 제가 이게 자격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이게 컨텐츠 매치 광고인데, 컨텐츠 매치 광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뭐 블로그라든지 다이어트에 관련된 뭐 신문 기사든 메일이든 뭐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옆에 부동산 광고가 뜨면은 좋겠습니까? 부동산 광고보다는 뭐 헬스클럽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 약 광고라든지 비만 광고라든지 이런 게 떠야 되겠죠. 즉 내용에 매칭해서 광고를 붙여주는 겁니다. 키브리스라든지 이런 데서 그 발명자 강민수, 그 다음에 현재 권리자 네이버 치면 이런 게 뜹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2010년도에 강민수로부터 네이버가 이 특허를 사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작은 아파트 한 채 값 주고 사갔는데 이 내용 매칭형 광고를 가지고 네이버는 대략 애드포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에 적어도 2천억 이상은 벌고 있고요. 구글은 매년 애드센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한 4조 이상을 벌니다. 그런데 이게 한 15년 이상 흘렀기 때문에 구글은 대충 한 60조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는 랜덤 광고, 즉 부동산처럼 랜덤 광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매칭형 광고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게 특허라는 형태로 이제 글을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은 하여튼 지구 위에서는 지금 발표하고 있는 강민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걸 이제 그 당시 사갔겠죠. 에피소드지만은 그때
근데 이걸 사가면서 이제 그쪽 사가는 측에서 미국 특허 있느냐? 미국 특허 있으면은 공을 2개를 더 붙여드릴 수도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예, 그 당시 근데 이 특허는 2001년도에 출원됐던 겁니다. 즉,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이고요. 20년쯤 전에 제가 신림동에서 변리사 공부할 때 특허책을 읽어보니까 특허는 본질이 주장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특허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사회자가 소개했다시피, 자, 저는 이제 화학과를 나왔습니다. 화학과를 나오고 컴퓨터 프로그램 거의 할 줄 몰랐고요. 근데 제가 왜 이 주장을 이제 특허로 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나오는데요. 이 다이어트에 관련된 글이 있을 때 상식은 부동산 광고보다는 다이어트 관련된 광고가 더 클릭률이 높을 거고 광고 효과가 클 거다. 예, 2001년 당시입니다. 그 다음에 강민수가 알고 있었던 것은 형태소 분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문장에서 단어를 딱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검색 키워드 광고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강민수가 한 일은 다이어트에 관련된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면 당연히 다이어트, 비만, 이런 것들이 글자가 많겠죠. 형태소 분석하면은 많이 나오는 키워드에 맞춤형 광고를 결합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개발세발, 그걸 이것저것 다양하게 썼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은 특허로서 액셉트 된 겁니다. 왜? 특허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이 저를 불러가지고 당신 이거 했던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되는지 입증해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입증의 책임,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은 특허청 심사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생각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인식 전환의 결론은 뭐냐면, 특허는 본질적으로 미래에 나올 것들에 대한 버추얼한 컨정션, 버추얼한 컨비네이션, 즉 가상접합이라는 겁니다. 이 논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논문은 정직한 세계고 명예의 세계고 내가 해낸 것들에 대해서 논문으로 은밀하게 입증해서 내가 인정, recognize 되는 이 체계죠. 근데 특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특허는 주장의 세계다. 입증이 아니라.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 여러분의 연구 활동이라든지 여러분의 비즈니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쌓이면서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펀더멘탈한, 즉 특허라는 돈의 세계에서 펀더멘탈한 그 메시지인지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된다면 비용 구조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비용 구조를 모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헛똑똑이가 됩니다. 자, 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여담삼아 저희 이제 변리사들과 동기든 후배들 중에 이제 이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보면 변리사 소득 1등 1년에 5억씩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 또는 자기의 와이프가 자기 집에 가져오는 돈이 5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몇천만 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의 남편 또는 자기의 와이프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돈을 딴 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오류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은 변리사 소득이 1년에 5, 6억씩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리사 업계의 총 매출을 사업자 수, 즉, 변리사 숫자가 아니라 국세청은 변리사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자 수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변리사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변리사가 6명 중에 1명 뿐이라면은 대충 5배에서 한 6배 정도 인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밑에 여기 있는 건 예담인데요. 제가, 2000년도 근방에, 1999년도 근방에 IMF 직후입니다. 그때
신림동에서 이제 그 고시촌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 2018년도에 불렀던 그 블록체인 바람보다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때 닷컴만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받던 그 시대인데, 그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닷컴은 사기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 저는 화학과를 나왔는데, 형님은 화학과 나온 형이 뭐 인터넷에서 뭘 아느냐, IT I자도 아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 숫자를 썼습니다. 요 이제 요 수식을 쓰고 이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야, 이 수식 중에 틀린 게 뭐 있냐 찾아봐라. 6조 곱하기 1% 곱하기 60%는 360억이다. 그 당시 99년도 수준에서 6조가 대한민국 광고 시장의 맥스 사이즈입니다. 그 중에 인터넷 광고가 차지하는 게 그 당시는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40%를 지금은 없어져 버린 야후 코리아가 먹고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그 다음에 나왔죠. 그러면 남아있는 시장이 6조에다 1%에다가 60% 하면 360억짜리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360억은요, 규모 있는 업체가 사는 서버 비용도 안 됐습니다. 즉, 360억의 이익을 나눠 먹어도 부족할 판에 360억의 매출을 나눠 먹겠다고 서로 광고가 수익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였죠. 지금 시대에서도 이 숫자는 한 10한 2조에서 10한 5조쯤 되고요. 인터넷 광고 비중은 지금보다는 좀 많이 높고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대충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장 곱해버리면 거의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 대상의 수익 모델이 광고라고 하면은 역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역산을 가지고 이제 변리사들에게 대한 비용 구조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좋은 발명이 있는데 좋은 특허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발명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고 뭐 학력도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아주 독특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좋은 특허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달에 3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을 집에 가져가는 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기 조직에게 한 3배 정도 매출을 올려줘야 됩니다. 즉 300만 원을 집에 가져가려고 하면은 자기 조직에게 대충 9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1일을 근무하면은 정말 풀로 근무하는 겁니다. 5일 내내 근무하고 5일 사주니까요. 예, 그러면은 대략 요 수식에 틀린 거 없죠.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을 집에 가져가는 사람은 하루에 45만 원을 이 매출을 자기 조직에 벌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의 발명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주는 비용이 150만 원이면요. 대충 잡아 50만 원이라 칩시다. 하루에 45. 예. 그러면 여러분의 특허에 대해서 상담하고 명세 쓰고 수정하고 교환하고 뭐 도면 그리고 뭐 하고 온갖 것들이 며칠 만에 끝내야 됩니까? 3일 만에 끝내야 됩니다. 이 대리인들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스마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천재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리인의 월급이 300만 원이 아니라 한 600만 원쯤 되면 600만 원쯤 되면은 월급이 600만 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한 8, 9천 됩니다. 1억 안 됩니다. 만약에 대리인의 월급이 만약에 600만 원이면요. 이 대리인은 여러분이 150만 원 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루 반밖에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특허가 잘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특허 법인을 운영하는 소장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직원이 어떤 150만 원을 받고 이 특허를 일주일, 2주일씩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직원은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조직에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고 조직에 오래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 비용 구조에 맞춰서 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특허에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려고 하면 대한민국 특허의 5배에서 7배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훨씬 더 높습니다.
5배에서 10배쯤 되고, 중국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대충 2배가 됩니다. 자, 이 구조 때문에 슬프게도 좋은 발명이 있어도 좋은 특허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예. 자, 이제 알면 좋지만은 몰라도 되는 것들, 즉 과요에 대한 특화된 제도 5종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먹고 사는데,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돈의 세계에서 거의 도움을 못 줍니다. 제일 먼저 대충 크게 보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 특화된 것들이 많은데 5개가 있습니다. 특허의 대상 문제, 신규성 상실의 예외 문제, 특허권의 기간 연장 문제, 그 다음에 간략하게 추론한 다음에 업그레이드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바이오에 특화된 살아있는 것들을 발명하는 경우,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보겠습니다. 특허 대상의 문제인데, 이 바이오에 관련된 썸씽을 발명했다 칩시다. 이거의 99%는 거의 다 특허 대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특허 대상을 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심지어 옛날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도 새로운 용도가 규명이 되면은 특허가 됩니다. 예, 여기 땡땡은 자연이고, 요 땡땡땡은 자기가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용도가 규명이 되면 자연이 만들어낸 것도, 즉, 예를 들어 특정한 케미칼, 생약 추출물, 이런 것들도 다 특허가 됩니다. 용도만 규명이 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는 특허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특허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누가 이 새로운 수술을 개발한 특허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데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 그 특허권자를 찾아가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와야 됩니다. 즉, 이 수술법대로 수술해도 되느냐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고, 그리고 라이센스 금액도 합의하고 와야 됩니다. 예. 그 시간에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는 죽어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예,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특허 대상에 대해서 굳이 잘 알 필요 없습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썸씽의 대부분은 거의 모든 것은 특허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유전자 코드를 찾았습니다. 찾아낸 유전자 코드도 예전에는 특정한 유전자 세일만 찾아도 특허가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좀 엄격해져가지고 이 유전자가 무슨 용도에 있다, 용도를 찾으면은 특허를 당연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이게 특허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특허를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출원한 시점 이전에 세상에 공지돼 버린 것에 대해서는 특허를 못 준다. 이게 이제 신규성의 요건입니다.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대체적으로 지식이 공개가 되면은 세상에 아주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부여를 하는데, 이 지식이 공개되면 세상에 이익이 된다라는 것, 이거는 대전제죠. 그런데 이 특허를 발명한 내가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로 공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논문 등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공개가 되는데 논문이 굉장히 빨리 퍼블리시가 되어버렸다든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 학회 등에서 자랑하다가 자기를 공개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 예.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쫀심들이 붙죠. 그리고 하루라도 이제 빠르게 이제 선방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학회 등에서 자신의 그런 성과들을 공개를 합니다. 자랑을 하다가.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은 나쁜 놈들이 훔쳐가서 의사에 관한 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용서가 됩니다. 단 1년 이내에 해야 되고, 미국은 좀 넉넉하게 한 2년쯤 줍니다, 맥스. 근데 1년 이내에 내가 발명을 한 거고 내가 공개를 했다를 관련된 서류를 내면은 다
그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걸 해준다. 즉, 특허로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또는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이 무작정 기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특별히 뭐 학회 같은 데 가서 뭐 신규성 상실 이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의 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데요. 왜냐하면은 특허를 보통 받지 않습니까? 특허를 받으면 특허를 실시를 해가고 돈도 벌고 뭐도 하고 온갖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의약품, 메디슨 관련된 것들은 또는 농약 같은 이런 것들은 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 받는 시간 무지하게 걸립니다. 예. 의약품이나 품목 등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특허 발명을 실제로 실시할 수 있는 허가 기간 때문에 실시할 수 있는 기간, 즉 특허권의 보호 기간이 실질적으로 너무 짧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은폐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나 뭐 다른 IT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20년 짱짱하게 해먹을 수 있는데 이 특허권을 실시해가지고 뭐 온갖 자본주의적인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농약이라든지 이런 쪽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폐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보상을 해줍니다. 이거 한 105년까지는 해줍니다. 단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특허 발명 실시할 수 없었다를 관련 서류는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략하게 추론한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국내 우선권 제도라고 하는데 그 명칭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이게 특허는 이제 서식을 갖추지 않습니까? 논문도 이제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리트러처 리뷰부터 쭉 뭐 이 특허도 이제 체계가 있는데 이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정식으로 출원하는 데는 돈도 좀 들지만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딴 사람이 선수를 치면은 내가 후순위가 되지 않습니까? 예, 특허는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특허는 뒷차를 타는 순간 어떤 것도 없습니다. 특허는 무조건 선수를 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 응용력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 하고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른 아이들이 넓은 지구에서 다른 선수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들을 하면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냅니다. 일단은 막 간략하게 드래프트 대충 적어가지고 뭐, 키 아이디어만 넣어가지고 빠르게 내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게 페어, 정당하겠죠. 그래서 국가마다 다양한 업그레이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 제도가 있는데 단 이 업그레이드는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왜? 이 무작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는 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한두 개 남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고, 왜? 페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서류는 내야 된다. 왜?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등 살아있는 것들을 발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에 아주 이제 독특한 건데요.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특정한 세균이나 곰팡이나 세포나 뭐 수정란이나 종자나, 그 다음에 유전자나 뭐 벡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발명을 했는데, 살아있는 걸 발명을 했는데, 자, 발명했다 칩시다. 근데 아시다시피 특허는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허에 종이에다 글을 써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걸 글로 어떻게 씁니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기탁하게 하자. 그리고 글로 쓸 수 있는 것은 글로 쓰라. 쓸 수 있는 것은 글로 쓸 수 있는 건 글로 쓰고 살아있는 것들은 기탁하자.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지정된 그 기탁기관이 있습니다. 단 이 특허 출원할 때 서류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특허 출원할 때 기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슬쩍 끼워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 출원할 때 이 관련 서류를 내야 됩니다. 기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바이오에 특화된 제도가 5개 있지 않습니까? 이 5개를 왜 알 필요가 없느냐? 심플합니다. 이 특화 제도를 활용하는 데는 대리인이 다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리인이 알아서 열심히 체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돈만 주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대리인들에게 지불하는 이 비용에는요, 비용에는 바이오에 특화된 제도 다수 종과 관련될 경우 이 관련된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들이 알아서 잘 챙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은 비용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 역으로 한번 쭉 돌이켜 보겠습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그 비용 구조를 알아야 자기가 좀 더 괜찮은 것일 경우 제대로 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싸고 좋은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시절에서는 그 싸고 좋은 것들도 있죠. 그리고 비싸고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지금은 글로벌하게 구글 등의 이유로 글로벌하게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공개되면은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두 번째, 비싼데 나쁜 것도 없습니다. 왜? 비싼 친구들이 잠시는 비쌀 수도 있겠는데 이걸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겠죠. 그러면은 그 비싼 퀄리티가 나쁜데 비싼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싸고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구조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의 리소스, 즉 돈,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가상접합, 즉 특허는 주장의 세계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거 논문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주장이 일부 깎여 나갔다고 하더라도 또는 자기의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명예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특허 세계는 원래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는 주장의 세계라는 것들 여러분이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아마 특허와 관련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도움되는 메시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제일 위에 탑에 있는 것은 특허는 이 돈의 세계라는 겁니다. 즉 명예의 세계가 아니고 돈의 세계고 돈의 세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허 세계는 이 보물섬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물섬과 같고요. 이 특허가 왜 좋냐면은 특허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특허는 저는 겸손하게 말하면 one of the most underdeveloped asset이고요. 조금 더 약간 저희 주장은 most underdeveloped asset입니다. 즉 모든 에셋들은 그 가치를 가지는데 이 에셋들이 저개발된 개발도가 낮은 에셋이어야만이 내가 들어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특허의 세계는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미국에서도 제대로 디벨롭드가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특허 세계에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나의 땅, 나의 테리토리가 발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다른 어떤 세계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요즘은 예를 들어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한 2,000조씩 갑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이 700조 정도일 때 돈을 넣을까 말까 10년을 고민하다가 700조쯤 애플의 시총이 700조쯤 될 때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2,000조까지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돈은 흘러 넘치는데 다만 여러분들과 저희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뿐이지 돈은 지금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흘러 넘치고 이 돈은 돈의 역할은 이제 에셋의 가치를 올리는데 돈이 많이 그러니까 돈은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만약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디벨롭드 된 에셋은요, 디벨롭드 된 에셋은 뭐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지만 40% 올랐습니다. 예. 그 40% 오를 때 애플의 시총은 뭐, 예,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즉, 혁신 자산들은 혁신과 관련된 특허는 혁신인데, 혁신의 자산들은 대부분 다 언더 디벨롭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서 돈이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허 세계, 즉 이 보물섬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런 신진 연구자분들의 그 삶들은 굉장히 길 것 아닙니까? 이 라이프 스토리에서 이 특허 세계의 보물섬의 그런 그 혜택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